당시에는 그냥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던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부터 저는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셨고 어머니도 워낙 유명하셨고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쟤는 이런 사람이야. 쟤는 누구누구 딸이야. 뭐 걔 공부 이렇게 한대. 쟤는 이렇게 살 거래. 뭔가 이게 다 그냥 내 앞에 쫙 펼쳐진 느낌이었다고 할까요? 근데 제 안에는 약간 반항아적인 면이 은근히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아닌데? 나 그런 사람 아닌데?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이런 거지만 사실 나는 이런 사람에 가까운데 계속 이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책을 계기로 그 안에다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, 나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 뭔가 세상에 좀 퍼뜨리고 싶었나 봐요. 예.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그 책을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그랬고, 근데 지나서 생각해보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방인은 조금 더 나는 어떻게 극복해내는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 좀 주가 됐던 것 같고요. 마지막 이제 완벽한 유결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나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 건데 약간의 이제 좀 변화가 있었다. 네,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대표님께서 동주 이야기가 굉장히 러하다고 했잖아요. 뭔가 날 것의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쓸 때 그 당시가 가장 많이 저 스스로를 좀 포장했던 시기였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. 나는 굉장히 많이 나를 포장했고 오히려 샌프란시스코 이방인 때나 마지막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좀 솔직하게 많이 썼던 면이 있어요. 이거를 굳이 써야 되나 하면서도 썼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독자의 입장에서는 동주 이야기에서 그 솔직한 면을 가장 많이 느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대표님하고 처음 미팅했을 때 그게 가장 좀 충격이었어요.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왜냐면 좀 더 듣고 싶었거든요, 대표님의 생각을. 그래서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근데 되게 신기하다. 어떻게 그게 느껴졌지? 라면서 당시에 이제 미팅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근데 그만큼 저에게 이 동주 이야기라는 책은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게 하는 책이에요. 그래서 당시에도 솔직함을 가장한 약간의 거짓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돌아보면은 내가 아는 것을 안 쓴 것도 있고 또 쓴 것 중에 포장을 너무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이 들어요. 특히나 뭐 그 당시에도 집안 환경이 그렇게 뭐 늘 평화로운 건 아니잖아요. 평화롭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평화로운 듯한 모습을 제가 썼단 말이죠.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무조건 다 거짓이 있는 건 아니고 진실이 있지만 작은 진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썼다고 할까요? 이제 그런 것들이 저에겐 좀 부끄러운 거예요, 내 자신이. 그래서 이제 와서 돌아보면 뭔가 양가 감정이 든다. 이제 이런 얘기를 대표님에게 할 수밖에 없었죠. 특별하다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어찌 보면 그냥 제가 났는데 이미 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. 제가 열심을 하고 노력을 해서 얻은 것들이 아니고 이미 그냥 갖춰져서 누구누구의 딸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이미 돼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아직 자격이 되지 않는데 뭔가 되게 큰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으면서 서 있는데 근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이건 내가 얻은 것들이 아니고 내 힘으로 올라온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명이 너무 눈이 따갑고 심지어 이 조명에 의한 그림자는 더 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끔 하는 그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딜 가나 저는 몰라도 누구누구 딸이래 하면 다들 그 친구 다 알고 있고 하다못해 이제 뭐 목욕탕에 가면 굉장히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벗고 있는데도 네 그 딸이래, 그 딸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막 엉덩이 두들겨주고 이제 어른들이 이제 그럴 정도로 좀 친근하게 많이들 생각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. 그거는 지금도 사실 비슷해요. 지금도 예를 들어 동네 시장을 제 도봉구 사는데 창동 시장에 가면은
어르신 분들이 누구누구 딸이지 하면서 아직도 반말하시고 아직도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세요. 제가 지금 44인데도. 왜냐하면 그 어릴 때 그 모습을 아직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. 근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알게 모르게 좀 부담이 되었었나 봐요. 그래서 평범함을 원했다. 뭐 그래서 유학을 갔다 이거보다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 특별함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특별함으로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조금 더 평범한 삶이 아닌가.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나서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열심을 다해야 어느 정도 이제 특별한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상황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유학을 가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금전적으로나 이제 당연히 굉장히 좋은 프리빌리지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공간만 생각을 해보셨을 때는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갔을 때 저는 이제 노바디잖아요.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.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직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웃긴 분인지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이 비교 대상이 아예 사라졌을 때 그 기분. 그러니까 내가 좀 덜 웃기면 야, 넌 아빠는 웃긴데 너는 왜 안 웃기니? 이러고 조금 못나면 야, 너는 엄마가 그렇게 예쁜데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? 근데 이게 굉장히 한국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쉽게 건넬 수 있는 말이었어요. 어린아이에게.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평생을 듣고 자랐었는데 해외에 가니까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제가 공부 열심히 하면 쟤는 되게 최선을 다하는 아이. 그냥 이런 예전에는 그 유학 가기 전에는 뭔가 명사로 많이 설명이 됐죠. 누구누구의 딸, 뭐 누구누구의 딸, 뭐 이런 사람. 그런 게 명사들이 많았다고 하면 유학을 가고 나서는 좀 더 형용사적인 설명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. 노력을 다하는 아이. 공부를 처음에는 뭐 성적이 안 좋았지만 이제는 열심히 해서 잘 하게 된 아이.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내가 얻은 것들에 대한 형용사적인 설명이 붙으면서 조금 더 마음이 좀 놓였다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데드풀이랑 닮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막상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닮은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말씀해주신 메타인지랑 그리고 회복 탄력성 같은 부분은 분명히 닮아 있는 것 같다. 근데 메타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메타란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냥 데이터가 아니고 메타 데이터.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렇게 품는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큰 그림을 본다는 의미에서 뭔가 메타인지도 그렇고 다 그 메타가 들어가면은 좀 저에게는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. 근데 메타인지를 키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그냥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당연히 아버지도 돌아가신 일도 그렇고 뭐 어머니 아팠던 일도 그렇고 또 제가 미국에서 로펌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 다 넣었던 그 집이 날아갔던 사건도 그렇고 심지어 그것들이 다 전부 한 해에 일어났고 심지어 그때가 제가 그 데블스 플랜 찍었던 해이기도 하고요. 그게 또 방영이 됐던 해이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일이 1년 안에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느낀 거는 나는 진짜 무너지기는 어려운 사람이구나.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어렸을 때도 예를 들어 2002년도 요때쯤에 이제 아버지가 하시던 그 서세원 쇼가 이제 망하면서 가세가 기울고 갑자기 저희가 이제 생활비가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그래서 학비는 이제 미리 내놔서 학교는 다닐 수 있는데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막 그 학교 그 카페테리아 청소 일, 뭐 설거지 일, 그리고 뭐 도서관에서도 알바, 그리고 그 학교에서 조교로, 예, 수학 수업의 조교로도 일을 하고, 그리고 수학 과외 선생님도 하고, 이제 이렇게 한 4-5가지의 알바를 하면서 버스를 타고 MIT 가서 수업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편입을 한 거예요. 그 와중에 성적도 다 A 받고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힘든 시절이었단 말이죠.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 너무 재밌었던 기억밖에 없어요. 내가 막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고
기특해서 스스로 되게 신나 있었던 시절이거든요. 근데 그것도 심지어 한 번에 되지도 않았어요. 한 번 그렇게 했는데 떨어져서 다시 한 번 했어야 됐고, 그때도 뭐 나름의 이제 비웃음을 많이 샀죠. 당시 이제 주변의 유학생들한테, 야 그게 되냐, 한 번 안 되면 보통은 안 되기도 하고, 이제 봄학기에는 또 한국 학생들은 안 되고 유학생은 안 되고 미국 사람만 되다 보니까 학교가 너를 위해서 예외를 만들어 주겠냐라고 했을 때, 그래도 굴하지 않고 학교에 맨날 찾아가서 입학처에 가서, 저는 그래도 좀 잘하는데요? 그래서 이러면서 뭔가 너스레를 떨면서 몇 개월을 그 생쇼를 하면서 결국엔 붙었을 때,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을 겪었던 저이기에 그 몇 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했을 때도 너무나 힘들었지만, 나는 분명히 이거는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저 밑엔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레이어가, 사람이 레이어가 많잖아요. 그래서 겉에 레이어에서는 힘들고 아, 야, 다 그만두고 싶고 사라지고 싶다 이 생각을 하지만, 그러기에는 제 깊은 내면에는 아니야, 너 아직도 할 수 있어,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너무 깊이 두껍게 이만큼이 있다 보니까 쉽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. 근데 그런 면에서 어렸을 때 약간의 이런 고생들, 어려움들이 저에게 이제 메타인지도 주었고 회복 탄력성도 주었다. 근데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,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런 오뚜기스러운, 딱 쓰러졌는데 바로 일어나고 이런 종류의 회복 탄력성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가진 거는 예를 들어 다리가 찔려서 아픈데 질질 끌면서 가는 이런 종류의 회복 탄력성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리 너무 힘들고 쓰러질 것 같아도 조금 쉬었다가 그래도 일단 아프지만 아파하면서 나아가자라는 의미의 회복 탄력성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런 의미에서 좀 데드풀이랑 닮았죠. 얼굴도 망가지고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에 그래도 히어로를 하고 있잖아요. 본인 뭐 말 안 해도 자존감이 안 상할 수는 없잖아요. 얼굴이 그렇게까지 불타 있고 망가진 상황에서, 심지어 예전에는 멀쩡했던 얼굴인데, 그럼에도 데드풀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사람들 돕고 이런 일들을 하듯이, 그리고 그걸 되게 유머로 승화시키면서 심지어는 그렇게 나아갈 때 저도 그런 모습을 조금은 닮아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데드풀처럼 웃기진 않지만 그래도 평소에 약간의 유머를 통해서 숨쉴 공간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면에서는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. 그 문나이트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? 그 흑인 남성 성소수자의 얘긴데, 그 영화를 제가 왜 좋아했냐면 챕터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. 그래서 처음 챕터에는 리틀이라는 별명으로 이 친구가 불려요. 이건 친구들이 놀리는 종류의, 그러니까 남이 바라보는 되게 작은 볼품없는 나가 별명이 되어 있는, 리틀로 되어 있는 거고, 그 다음에는 법적 이름이죠. 그래서 샤이론이었나?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법적 이름으로 불리는 시기가 있고, 나중에 이 사람이 정체성을 찾아가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블랙이라는,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것까지가 이제 나뉘어 있는 영화의 모습인데요. 네, 저도 비슷해요.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전 서동주였는데 동주 이야기 할 땐 제가 서를 뺐단 말이죠. 그러니까 성을 빼고 싶었나 봐요. 그냥 동주로서 존재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던 것 같고, 이제 그리고 나서 미국 가서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름을 주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데니엘이라는 이름이 저의 이제 영어 이름인데요.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지금도 해외에 가면 그 이름을 쓰고요.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는 또 법적 이름으로 이제 서동주를 쓰기도 하지만은, 어쨌든 그냥 이 과정마다 저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남들이 바라보는 나, 그 다음에는 뭐 내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,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더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과정에 이제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 거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계속 노를 젓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제 안에 늘 있어요. 그러니까 잘 될 때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, 뭔가 내가 대운이 트일 것 같아 이러면 요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, 진짜 엉망인 상황,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데 뭐 이렇게까지 나란 사람이 힘들어야 되나, 나 여태까지 힘든 거 많이 겪었는데, 그런 생각이 들 때조차도
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다 하고 웃으면서 일어나고 강아지들 산책시키고 그냥 저의 하루하루의 루틴을 이렇게 해 나가거든요. 근데 그런 약간 씩씩한 저를 보는 그걸 보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근데 그 상황, 그런 저의 성향이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는 걸 꾸준히 할 수 있게끔 해줬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계단이 이렇게 작은 계단이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인생의 계단은 올라갔다가 한참을 횡보하고 또 조금 올라가고 또 횡보하고 저는 그게 우리의 인생 계단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은 정말 짧은데 그 외에 관객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쇼의 비하인드에서 스텝으로 있어야 되는 숨겨진 이런 이면에 있어야 되는 모습들 그 모습으로 저희가 한 99%의 인생을 보내잖아요.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많이 사랑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도 몰라도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계단 함수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는 최근 들어서 그냥 지금이 되게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걸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? 막 이렇게 따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, 아, 그냥 너무 좋은데? 아침에 일어나서, 행복한데?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시기인데, 그게 왜 그렇게 됐냐를 생각해 보면은 기준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막 행복을 찾아낸 게 아니고, 행복은 사실은 늘 있는 건데, 제 안에 있는 건데, 그걸 잘 몰랐던 거죠. 오히려 어렸을 때는 어딜 가서 무언가를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으로 인한 행복을 그건 기쁨이죠, 사실은. 그 기쁨을 행복이라고 착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. 근데 그 행복을 찾았다. 근데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행복을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달라졌고 또 행복의 범위라고 해야 되나? 굉장히 좁아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언가 엄청난 걸 해야 행복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무탈하면 되게 행복하고 그냥 강아지들하고 산책 한 바퀴 돌고 오면 행복하고 마당에 앉아서 남편이랑 아침에 차 한 잔 마시고 오늘 주말인데 드디어 쉬는데 우리 뭐 하지? 그냥 그 대화하는 그 순간이 되게 행복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소소하지만 정말 명확한 행복들을 많이 예의주시하게 되어서 지금이 행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 거라는 그런 확신을 최근 들어서 가지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편이랑 저랑 삶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잃고 그동안 사람들이 너는 특별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내가 길바닥에 나가 앉아서 남편이랑 둘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도 행복할까를 생각하면 그때도 아마 우리는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확신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이미 너무 행복한 걸이라는 생각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게 너무 감사하죠. 그걸 평생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너무나 행복으로 생각하게 해준 나의 과거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.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장학재단이 있어서 뭐 거기에 기부를 하던 아니면 내가 정말 돈이 많으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누굴 돕던 하고 싶다.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저는 제가 이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은 되게 많은 것들을 갖고 태어난 건 사실이잖아요.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랑 똑같이 공부하고 싶어도 상황적으로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, 이제 그럴 때 조금 문이 너무 빨리 닫히지 않도록 좀 열어주는 역할을 내가 하면 좋겠다.
내가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다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닿아가는 그런 몇 분의 삶이라도 최대한 내가 문을 길게 잡고 있어서 이분이 적어도 내가 이 문지방을 넘어서 다른 세계로 갈 것인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기회를 좀 드릴 수 있게끔 이 재단을 통해서 도움을 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,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최근에 되게 좀 자주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그 이랑이라는 가수분 아시죠? 거기에 이제 가족을 찾아서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노래를 찾아서 내가 살고 싶은 그 집을 찾아서 내가 사랑할 그 사람을 찾아서 내가 되고 싶은 가족을 찾아서라는 가사로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요. 제가 그거를 듣고 나의 삶은 결국에는 그 네 줄로 좀 요약이 되는 삶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결국엔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엔 내가 원하는 나의 테마송이 있는 거고, 내가 원하는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가족의 형태를 갖추고 사는 게 결국에는 나의 이제 궁극적인 숙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근데 그걸 이뤄나가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을 수는 없는 건데, 그걸 생각하면 저는 항상 저의 유치원도 가기 전에 막 정말 3, 4살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. 그때 늘 비가 많이 오면 비 온 다음날 나가보면 지렁이랑 달팽이들이 다 그 바짝 마른 아스팔트 위에 죽어 있단 말이죠.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비가 오면 일단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그 달팽이들하고 지렁이들을 계속 풀밭으로 옮겼었어요. 그건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맨날 여기 깨빡치고 아직도 무릎에 흉터가 많은데 그때 시절에 미끄러지고 이래서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막 달팽이를 옮기고 지렁이를 옮겼던 아이가 지금의 제가 된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마음이 아직도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저의 본연의 모습인 그 아이의 모습을 잃지 않고, 아마도 나는 그런 수많은 달팽이와 지렁이를 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그 어렸을 때도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,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하루는 어쨌든 인간이다 보니까 성질도 더럽고 욱하고 다양한 면모를 보이지만 결국 내가 정말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진정한 나라고 여기는 모습은 그 어린아이의 달팽이와 지렁이를 구했던 모습이라, 그 모습의 나로 평생 기억되고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기억될 수 있도록 좀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그게 저의 미션입니다.